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그리스인 조르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겠죠. 여행 갈 때 혼자 여행 갈 때 자기 자신과 함께 떠나게 될 때 가장 네 어울리는 짝이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우리가 꼭 자유로운 영혼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현실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그 자유로운 영혼을 조르바의 영혼을 접목해서 균형을 이루고 그다음에 행동이란 무엇인가. 꼭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것만이 행동은 아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네 행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위대한 개츠비로 또 뵙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또 지난주처럼 역사 얘기를 조금 하고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또 이런 작품들은 또 역사랑 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배경은 그 191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1400년대 무렵부터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강하게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4,500년 정도 지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힘이 조금씩 빠졌겠죠. 사실 어떤 제국이든 500년을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대 정도 들어가면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반도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발칸 반도면 뭐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쪽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1912년도에 이 발칸 반도에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 반도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합니다. 이걸 이제 발칸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당시 이제 발칸 반도에 살던 그리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겠죠. 네, 뭐 400년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발칸 반도의 그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던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마침내 네, 발칸 반도가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이때 카잔차키스의 고향인 크레타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군에게 진 거죠. 그런데 1913년 하면 여러분도 또 생각나는 전쟁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투르크가 최근 전쟁에서 졌잖아요. 기분이 나쁜 상태, 자존심이 상해진 상태에서 이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독일의 편에 서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리스인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는 네,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네, 그러니까 발칸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대전보다는 그 1차 대전 당시 독일의 편에 섰던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인들을 네, 대량 학살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제 그때 1913년 이때다. 그래서 이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때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네, 죽고 다치고 많이 상처를 받은 뭐 그런 상태에서 네, 카잔차키스가 그 상처 입은 그리스인들을 네, 위로하고 네, 달래기 위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이 책이다. 그래서 뭐 이 책을 먼저 책을 정의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처지에 있던 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던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때 이 주인공은 네, 워낙 소심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뭔가 자기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전쟁에 나갈 용기는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도피하겠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네 고향 크레타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인제 그 조르바라는 이름의 그 60대 노인을 만나서 함께 그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죠. 이게 만약에 카잔차키스가 지금 여기서 35 그러니까 주인공 나이가 35 이라고 나오는데 그 35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배경은 한 1918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가 나이로. 그러면 1차 대전이 마무리된 완전히 좀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되고 많이 좀 피폐해진 그런 그리스를 배경으로 쓴 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 배경이 작품 공간적 배경이 크레타 섬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레타 섬은 네 제우스의 고향이죠. 제우스의 고향이라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문명이 카르타고를 거쳐서 크레타를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갈 때 그 그리스 입장에서는 문명이 시작된 곳이 크레타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의 고향을 크레타로 정했다. 이 말씀 드렸고 또 크레타는 또 작가의 그 카잔차키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카잔차키스는 크레타 섬에서 대대로 어떤 명문가 집안의 네 출신이고 그리고 또 직전까지 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인제 해방된 지 만약에 1918 년이 배경이라고 한다면 해방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친일파도 있었을 거고 뭐 많이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상처를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작가는 1883 년생입니다. 나이를 알면 좋다고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1883 년생 동갑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체코의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도 1883 년생이고 카잔차키스도 83 년생이고 또 이들보다 한 살 더 많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제임스 조이스와 버지니아 울프는 82 년생이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그때 당시에 네 태어났고 네 카잔차키스도 그때 태어난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사람이고 집안 자체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뭐 그리스 본토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유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할 때 불교나 그리고 당시 지금은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철학자가 베르그송인데 베르그송하고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르그송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마르셀 프루스트가 베르그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자차키스도 역시 그런 시대적인 어떤 뭐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교나 베르그송이나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체 얘기가 나중에 조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가 83 년생이니까 1913 년도에 크레타가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을 했으니까 그가 성장하던 한 20살 무렵까지는 자신의 고향은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인제 20 살에 해방을 맞은 거죠. 그런 상황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카잔차키스는 1917 년에 그러니까 한 24 살쯤 네 고향 크레터로 돌아와 가지고 탄광 사업을 벌였는데 이때 인제 실제 조르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서 네 그 사람과 일한 인연을 가지고 이 책을 다시 쓰게 된 거죠. 자 줄거리를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비가 내리는 그 새벽에 그 그리스의 항구 도시에서 크레타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주인공이 어느 술집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35 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장소가 인연이 있어요. 바로 작년에 절친한 친구와 이 장소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조국의 그 아픈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전쟁터로 떠났던 거죠. 그때 이 술집에 앉아서 주인공은 작년에 친구와 헤어졌던 그런 날들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수천만 동포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나?"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공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인공은 잠자코 듣기만 하고 있죠. 대꾸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없고 소심한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됐겠죠. 그러면서 친구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안녕 이 책벌레야." 하면서 친구는 떠나고 네 자신은 남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어떤 용기 없음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1 년여가 지나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 년여가 지나고 자기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 인제 한참 그리스가 그 석탄이 많이 부족한데 자기의 고향에 석탄이 좀 났나 보죠, 크레타 섬에. 그래서 석탄을 좀 캘 겸 그것도 인제 그 사람한테 주인공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 행동일 수 있는 거니까 석탄도 캘 겸 그리고 또 도피도 할 겸 그래서 인제 크레타로 떠나기 위해서 네 비 내리는 새벽에 네 그 항구 도시에 그 술집에 앉아 있는데 이때 인제 한 60대 노인이 이제 그 술집 창문 밖에서 자신을 인제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인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그리고 노인이 네 그 술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공한테 네 자신을 크레타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조르바가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주인공에게서 조르바라는 존재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 책을 읽기가 더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인 조르바라는 존재가 분리되었고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함께 크레타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조르바를 만났을 때 그 책의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다. 나는 그제야 알아들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조르바는 자유로운 영혼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원초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신에게 평소에 억눌려 있던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그 존재가 튀어나와서 그 존재와 함께 크레타로 떠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 책을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크레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이제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고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조르바는 낮에는 이제 탄광에서 일하고 주인공은 조르바가 일하러 간 동안 주인공은 이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불경 같은 거를 막 필사를 하죠. 뭐 그렇게 낮 시간을 따로 떨어져서 보내다가 저녁에 인제 조르바가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포도주를 마시면서 조르바의 이야기를 주로 듣죠.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은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 크레타로 오긴 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탐광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주인공이 탐광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샌님 같은 사람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서 네 조르바는 낮에는 탐광에서 일을 하고 주인공은 네 낮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다가 저녁에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 저녁 때 조르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인공은 그리스의 모든 역사가 이제 한눈에 펼쳐지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조르바가 그리스의 오랜 대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조르바를 통해서 그리스의 모든 역사가 네 새롭게 주인공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너무 자주 반복되는 얘기라 이걸 한 줄로 줄이기가 좀 뭐하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르바는 주인공에게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갇혀 있다. 억압되어 있다. 억눌려 있다.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단순한 것이고 간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판단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르바가 계속 주인공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책들을 불질러 버리고 함께 춤을 추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에서 한쪽에서 계속해서 울리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고 바로 행동에 옮겨."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은 그 조르바의 말에 끊임없이 네 끌리면서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이 볼 때 그 조르바의 얘기는 뭔가 뭐 음식이 됐건 생활이 됐건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성에 관한 문제가 됐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볼 때 조르바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여기서 원초적이라는 말이 중요할 텐데, 원초적인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존재로서 마치 주인공의 눈에 조르바는 이 우주는 원초적인 세계인 거잖아요. 우주가 도덕적인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르바의 모습이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인공에겐 비치죠. 근데 뭐 동경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실천에는 굉장히 망설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주인공도 계속해서 조르바의 목소리를 따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사실 근데 그게 됐으면 진작 친구를 따라서 나섰겠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주인공에게 답답함을 같이 느끼시는 게 이제 이 책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아, 참 답답한 인간이죠. 머리로는 다 전부 이해를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고,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조르바라는 인물과 이 주인공이라는 인물을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오르탕스 부인이라는, 네, 책을 안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오르탕스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뭐 여관을 하는 사람이고 첫날 거기서 이제 신세를 지기도 하는데, 이 오르탕스 부인은 조르바랑 나이가 비슷해요. 뭐 60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춘부 출신인데 뭐 젊었을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춘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크레타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 여관을 하면서 살고 있는, 뭐 굳이 뭐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오르탕스 부인이 뭐,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처 입은 그리스 대지를 상징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오르탕스 부인이라는 그 나이든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조르바가 첫눈에 눈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 표현들이 굉장히 좀 원색적이고, 그렇죠, 노골적으로 막 표현이 이루어지죠. 그 조르바와 오르탕스 부인의 관계가.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100년 전에는 뭐 이런 게 뭐 불편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성관념으로는 사실 이런 묘사들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제가 굳이, 사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굳이 이 조르바와 오르탕스 부인의 어떤 원색적인 관계 묘사를 굳이 변명을 하자면, 어딘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 자체가 굉장히 원색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그리스 신화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살이 막 붙었을 거잖아요. 삼국지처럼. 근데 그 제우스 신이 주신이고 가장 높은 신인데, 아마 이제 그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덧붙여진 얘기일 텐데, 제우스 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크로노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제우스 신의 아버지인데, 어떤 일화가 나오냐면 이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낳으면 자꾸 그 자식들을 아버지가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자기도 잡아먹힐까봐 크레타의 어떤 동굴에 가서 숨어서 살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메타포냐면,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은유하는 거냐면,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 위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그러니까 미래를 계속해서 과거로 잡아먹죠. 네, 과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는 시간을 은유하는, 네, 비유하는 어떤 존재이고, 제우스가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아들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가냐면, 그래서 제우스가 크로노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죽이는데 칼로 크로노스의 성기를 잘라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칼로 그 크로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 성기에서 정액이 튀어나와서 정액이 바다에 떨어진 거죠. 그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크로노스의 정액에서 비너스가 탄생을 하는데,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이라는 그림을 보면 비너스가 이제 그 조개 껍데기를 타고 쫙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쫙 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또 비유냐면, 그 우리도 가끔 바닷가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 이제 파도의 끝에 이제 하얗게 포말이 일어나잖아요.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마치 신의 정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정액이 바다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인제 그 비너스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인제 해석을 한 건데 전부 비유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 크로노스 일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자체가 굉장히 네 원초적이고 원색적이고 막 디오니소스 축제 이런 거 보면은 막 여자들이 밤새도록 발가벗고 막 무슨 닭이나 양 같은 거를 막 생리로 막 뜯어먹고 막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비유인지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도덕이 생기기 전에 윤리가 생기기 전에 인간의 삶은 네 원색적이었고 원초적이었을 텐데 아마도 카잔차키스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조르바와 오르탕스 부인의 관계가 그런 신화 속 비너스 여신이 신화 속에서 결혼을 되게 여러 번 하시죠.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이 원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걸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화 속의 어떤 장면을 네 구성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카잔차키스 책을 몇 권 봤는데 카잔차키스는 자신이 그리스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화적인 그 조르바와 오르탕스 부인의 관계를 어떤 신화적인 관계로 설정을 한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좀 너무 원색적으로 보인다. 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아니고 조르바와 오르탕스 부인의 관계가 나오고 또 주인공에게도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크레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마을에 어떤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슬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쪽에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막 검은 두건을 쓰고 평생 살아야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젊고 예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네, 주인공에게 호감을 느끼죠. 호감을 느꼈는데 뭐 주인공이 원하기만 하면 과부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주인공은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로 행동에 옮기는 조르바와 망설이다가 결국은 네, 모든 것을 날리는 주인공의 두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역시 이제 이성 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근데 좀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원색적이라서 조금 불편한 면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얘기하자면 어쨌든 주요 서사는 지금 조르바가 탄광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탄광에서 열심히 조르바가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어떤 그 탄광 사업에 어떤 상처를 받은 거겠죠. 그러다가 그리고 석탄도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캐지 못하고 또 주인공은 사실 그 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이 조르바한테 그러니까 탄광 사업 지금 자금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탄광 사업은 이쯤에서 접고 대신 그 산에 있는 목재를 벌목해서 그걸로 좀 돈을 벌어보자라고 주인공이 조르바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르바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하고 네, 이웃 마을로 인제 그 장비를 사러 갔다가 이제 며칠 동안 뭐 한 일 주일 동안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인제 또 그 이웃 마을에 가 가지고 어떤 어린 매춘부랑 또 인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조르바의 행동에 주인공은 화를 내지 않아요. 예. 화를 내지도 않고 내지도 못하고 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레타에 온 것은 사실은 어떤 탄광을 개발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인데 실제로 탄광 사업에서는 얻은 게 없지만 나는 조르바라는 금광을 발견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주인공이 실제로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광 사업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나는 크레타에서 조르바라는 금광을 발견했으니 사실은 나는 얻은 게 더 크다. 이래서 이제 조르바가 계속 사고를 쳐도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결말로 들어가는데 주인공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과부를 사실은 그 마을에서 그 젊은 과부를 짝사랑하던 젊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 과부가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을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 뭐 아버지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인제
화가 나 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과부를 네 돌로 쳐서 죽이는 네 그런 일이 인제 결말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또 오르탕스 부인이 네 또 죽죠. 뭐랄까 조르바랑 인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오르탕스 부인도 죽고 과부도 죽고 오르탕스 부인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하이라이트가 이 나무를 배에서 어떻게 나르기로 했냐면 인제 산에다가 도르래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벤 나무를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쭉 끌어내리기로 해서 막 그 유지들을 모아서 인제 그런 어떤 행사를 네 기획했는데 막 그 조르바가 이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나무들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면서 결국은 인제 젊은 과부도 죽고 오르탕스 부인도 죽고 네 벌목도 완전히 망해 버리면서 인제 이 작품은 네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인제 파괴된 다음에 결국 두 사람은 인제 헤어지게 된 거죠.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뭐 기분 뭐 나쁘게 헤어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주인공은 조르바에겐 전혀 네 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남은 자재들을 다 조르바한테 선물로 주고 이걸로 미천으로 쓰시라고 주고 다시 인제 주인공은 다시 인제 그리스 본토에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조르바는 늘 살았던 대로 또 다른 나라를 찾아서 떠나죠. 그래서 이 책이 인제 결론에서는 그 주인공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인제 그 작년에 헤어졌던 친구의 가 죽었다는 소식을 인제 듣게 됩니다. 근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인공은 그 중간에 친구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놀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마침내 주인공은 조르바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던 조르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리스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했던 조르바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것으로 '아 그리스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다. 또 미래를 네 꿈꾸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조르바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면서 이 책이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구토와 결론이 같다 뭐 이런 얘기. 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은 자신은 행동하지 못하는 소심한 네 망설이는 존재 뭐 햄릿도 생각이 나죠. 우리 몇 주 있다가 햄릿 왕자 얘기를 하겠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고 그런 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데 이 비유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보면은 20대 초반에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40 살쯤 된 블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티븐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블룸은 이제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에 끝나갈 때쯤에 둘이서 인제 그 밤샘 커피숍 24 시간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블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 농부는 인제 밭을 갈고 어부는 뭐 고기를 잡고 막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블룸이 역설을 하니까 스티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인데 선생님 저는 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술만 마시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되게 자책성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블룸이 당황해 가지고 스티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글을 쓰는 것도 노동이고 행동이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굳이 나가서 뭐 총을 쏘고 뭐 밭을 갈고 뭐 이런 것만이 행동이 아니라 작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도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르트르의 구토도 마지막에 주인공인 로캉탱이 굉장히 그 고민을 하면서 막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막 사는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좋아.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행동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구토가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인 조르바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억눌려 있던 주인공이, 그러니까 끝내 조르바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과부를 이렇게 품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아 나는 조르바처럼 행동하지 못했지만 나는 나 나름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조르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야.'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곧 조르바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카잔사키스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네, 전쟁에 나가서 그 조국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총을 쏘지 못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 힘든 그 그리스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이 행동이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이제 현재 그리스인들을 위로하는 것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의 미래를 주는 것이냐, 이 작가가. 네, 그것이 이제 니체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인의 미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순간순간 죽음은 삶처럼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봄이면 선남선녀들은 4,000년 동안이나 실록 아래서 수천 년을 그렇게 출터였다. 그들의 얼굴은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얼굴이 바뀌고 허물어져 흙으로 돌아가도 다른 얼굴이 나타나 뒤를 이을 터였다. 춤추는 자는 하나지만 얼굴은 수천이었다. 이런 문장, 나이는 늘 20, 불사신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니체의 영혼에게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니체보단 장자로 설명을 하는 게 좀 편한데, 장자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봄이 되면 막 색색깔의 나비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무 주변에 춤을 추죠. 춤을 추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사라졌다가 그 다음 봄이 되면 또 색색깔의 똑같이 생긴 나비들이 또 나무 주변에서 춤을 추는데, 이 나비들은 작년에 그 나비는 아니죠. 네.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혼의 기랑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카잔차키스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리 뭐 파괴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언제나 젊은이들이 새 생명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대지 위에 언제나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영원히 그리스를 젊은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그리스를 항상 젊은 나라로 만들어 갈 테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의 미래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카잔차키스가, 뭐 장자도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장자나 니체를 이제 인용해서, 그래서 언제나 젊은이들에 의해서 젊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 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장사를 하기 전에는 가끔씩 저는 목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들고 갔던 책이 이 책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이제 저는 멋을 부려야 되니까, 멋부린다는 건 그런 거죠. 무궁화호 열차를 타야 되고, 뭐 시외버스를 타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혼자 다니는 여행의 멋인데, 근데 이제 그럴 때 항상 이제 제 손에 있었던 게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은 사실 나 자신과 하는 여행이잖아요. 나 자신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항상 타인이라는 존재를 의식해야 되니까. 근데 여행은 다만 며칠이라도 또 나 자신과 함께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거창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나 스스로와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내 자신이 옆에 기차 옆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뭔가 말을 걸고 저는 그것에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기분이어 가지고,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닐 때는 항상 예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장 먼저 챙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가지고 다녔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나와 조르바로 분리되어서 그 두 자아가 함께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 여기서 조르바는 내 안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유롭고 원초적인, 물론 제가 여행지에서 원초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원초적인 그 자아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거고, 또 마지막에 그런 조르바가 막 금맥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슴이 뜁니다. 그런 문장들을 읽으면. 그리고 행동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린 항상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너무 소심하고 네, 막 소극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행동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또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굉장히 강추하는, 물론 중간에 좀 외색적인, 외설적인 노골적인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추하는 작품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